결국 암세포잖아요. 암세포가 종양까지 이제 크기가 커져서 발생했을 때 결국은 세포 기능 장애에서 또 시작이 되는 거죠. 당뇨든 암이든 두 가지 모든 질병이 다 세포의 기능 대사 장애로 인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당뇨의 경우에는 보통 당의 수치가 조절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안 될까? 췌장의 베타세포가 인슐린을 분비하는데 이 베타세포가 제대로 인슐린을 만들어내지 못할 때 당이 요로 빠져나간 당뇨가 되는 거죠. 질병은 이제 크게 당뇨병이라는 말이 있지만 결국 췌장의 베타세포의 기능 장애다, 세포 대사 장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암이라는 질병도 크게 보면은 몸 전체에 생길 수도 있고 또 어떤 혹이라는 걸로 영기부터 사기까지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결국 암세포잖아요. 암세포가 종양까지 이제 크기가 커져서 발생했을 때 우리가 암을 1기다, 2기다 이렇게 진단을 하게 되는 건데 결국은 세포 기능 장애에서 또 시작이 되는 거죠. 어떤 세포 기능 장애냐? 우리가 정상적인 세포는 일정한 횟수를 분열하고 나면 그 세포가 사멸하고 제거가 돼야 되는데 암세포는 무한 증식하는 세포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왜 무한 증식하게 됐는가? 그 세포가 분열 횟수가 끝나지 않고 종양 그 억제 인자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세포 분열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이 세포 분열이 계속 무한 증식하게 일어날 때의 암세포의 특징을 보면 세포의 조절 그 주기와 분열을 결정하는 미토콘드리아가 손상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암세포도 미토콘드리아가 손상된 세포 기능 장애다. 이러한 측면에서 당뇨나 암이나 둘 다 세포 대사 장애라는 말로 공통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네, 현재 암 치료는 보통 3대 표준 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사선, 수술, 항암 이 세 가지를 하고 때로는 여기서 항암이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방사선 수술로 끝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암만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이렇게 보는 관점을 저는 암은 국소질환이다 라고 생각하는 관점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그 암 조직을 방사선으로 태우고 수술로 떼내고 항암으로 암세포를 타겟팅해서 없애려는 시도들을 많이 하는데요. 문제는 그렇게 해서 수술이 잘 됐다 하더라도 모든 환자들이 걱정하는 것은 다시 재발되지 않을까, 전이되지 않을까, 이것에 대한 고민입니다. 사실 암의 이 생존율 자체는 굉장히 올라갔지만 여전히 암 사망률은 재발과 전이로 인해서 90%가 사망을 합니다. 또 한 번 암을 경험을 하게 되면 평생 암 환자라는 그 생각, 의식이 떠나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발과 전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런 국소질환으로 보는 관점, 이것이 저는 현재 암 치료에 문제가 되고 또 다른 한계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암은 재발과 전이가 된다는 것 자체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암은 전신질환이라는 뜻입니다. 유방암 걸리면 폐암이나 림프암으로 전이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는 많은 분들이 아시잖아요. 이미 한번 암이 노출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인체에 뭔가 면역에 불균형이 온 거고 이 암세포의 이 씨앗은 어디에나 다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을 국소질환으로 볼 것이 아니고 전신질환으로 보고 몸 전체가 건강할 수 있는 이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암 치료에 있어서 해 나가야 되는 목표 지점으로 바라봅니다. 네, 이 신진대사라는 말에서 이 대사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들어왔는데요. 대사라는 것은 어떤 생명체가 영양소를 섭취하고 흡수해서 또 잘 배설하기까지의 모든 작용을 말합니다. 그래서 신진대사가 잘 된다. 그럼 우리 어린아이들이나 젊은 청소년들 보면은 굉장히 활발하게 많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신진대사가 좀 떨어진다 하면 이제 점점 성장 호르몬도 줄어들고 호르몬 분비라는 거 줄고 소화효소도 잘 나오지 않아서 소화도 잘 안 되는 그런 몸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암이 왜 대사질환이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 몸의 신진대사가 원활하면 쉽게 말하면 영양이 잘 들어오고 신진대사 과정 중에 발생한 독소들이 잘 배출이 되면 세포가 재생하고 에너지를 만드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암이라는 것은 사실은 세포가 잘 재생이 안 된 불량품이 생긴 거잖아요. 정상적인 세포가 늘 분열되고
또 이상하게 만들어진 세포가 제거가 되면 괜찮은데 돌연변이 세포가 제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더더더 무한 증식한 것을 우리는 암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신진대사 과정에서 잘못된 세포가 만들어지고 이것이 제거가 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크게 이야기하면 암은 대사질환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암을 국소질환으로 또는 유전질환으로 보지 않고 전신질환으로 대사질환으로 봤을 때는 암만 보는 것이 아니고 몸 전체의 환경을 바꿔주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물론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암 치료를 받으면 병원에서는 수술을 받고 이후에는 좀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또 어떻게 몸을 또 관리하고 또 생활 습관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은 합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병원에서 어떤 의료기관에서 이런 걸 명확하게 안내는 해주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각자만의 방식을 막 찾게 되는 거죠. 때로는 산에 가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이상한 버섯 같은 걸 먹기도 하고 하지만 이게 사람이 살려고 하는 본능이기 때문에 저는 이 방법을 찾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암에 걸렸다는 것은요 대사질환이기 때문에 이전에 내가 생활 방식에서 몸과 마음에 있어서 독소가 되는 것이 있었더라면 이것들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술을 많이 마셨다, 담배를 피웠다, 또 가공식품을 많이 먹었다, 잠을 너무 늦게까지 안 자고 야근을 하고 일만 열심히 했다, 이런 것들이 내 몸과 마음에 같이 독소가 되는 요소들이 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영양이 되는 것을 또 몸과 마음에 흡수시켜야 됩니다. 당연히 좋은 음식, 건강한 음식, 자연의 음식을 먹어야 되겠고 마음으로도 스트레스 요소가 있다면 당연히 제거를 해줘서 좋은 마음 갖고 또 좋은 긍정적인 마음, 또 잘 웃을 수 있고 감사하는 또 항상 이제 기쁜 마음, 평화로운 마음 이런 것들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야 되겠죠. 제가 늘 강조하는 영양과 해독의 원리를 몸과 마음, 우리 삶에 모두 다 적용을 할 때 몸 전체의 신진대사가 원활하고 건강한 몸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사질환이라고 할 때 대사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어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지방간 이런 것들을 이제 대사증후군으로 보고 있는데요. 저는 이 질병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우리 몸 전체의 신진대사라는 측면에서 더 넓은 의미로 암은 대사질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주장한 게 아니고요. 최초에 제가 주장한 게 아니고 예전에 많은 사람들이 암을 가족력과 어떤 유전자, 운명적인 것으로 많이 바라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 집은 암이 가족력이 있어. 암 밭이야 막 이러면서 암 무슨 암 하면서 암에 걸린 집안이고 나도 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암을 또 치료하는 관점에서 막 해독 치료하는 어떤 무슨 힐링센터나 어떤 그런 기관들에 가셔서 약간 보완 대체요법 아니냐라고 하면서 바라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 암이 대사질환이라는 것을 분자생물학적으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실제 2015년에 암은 대사질환이다 라는 보스턴 대학의 토마스 세이프리드라는 사람이 암세포를 분석을 해보니까 암세포가 정상세포와 다른 대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자생물학적으로 규명을 했습니다. 암세포는 무산소호흡을 하고 또 미토콘드리아가 바뀌어서 정상세포가 하지 않는 다른 대사를 하는 것을 관찰을 하게 된 거예요. 또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암세포가 계속 자라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5년에 밝혀진 거냐? 사실 그게 아니고 이 토마스 세이프리드 이전에도 무려 약 100여 년 이전에 1931년에도 바르부르크라는 사람이 암세포의 대사를 규명을 한 바 있습니다. 존스 홉킨스의 페드리센이라는 학자도 암세포는 정상세포와 다른 대사를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밝혀낸 거죠. 그래서 저는 유전질환이다, 가족력이다 이런 거에 매여 있는 분들에게 분자생물학적으로 암세포가 정상세포와 다른 대사를 합니다 라고 암은 대사질환이다 이것을 좀 명확하게 전달을 하고 싶었습니다. 가족력일 확률도 물론 있겠지만 그 확률이 후성 유전학에 의하면 5에서 10% 미만이고요. 90% 정도는 암은 유전자에 의한 것이 아니고
대사에 의한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상세포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암세포를 분자생물학적으로 연구한 사람들이 이미 확인을 했는데요. 정상세포 확연하게 다른 점, 바로 미토콘드리아의 변성입니다. 암세포의 미토콘드리아를 정상세포에 옮겼더니 정상세포가 세포막에 있는 핵산이나 유전자를 바꾼 것도 아닌데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바뀝니다. 반대로 정상세포의 미토콘드리아를 암세포에 이식을 했더니 이 암세포가 더 이상 증식하지 않는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결국 암세포는 미토콘드리아 변성이라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가족력으로 인해서 유전자는 가족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암이라는 것은 세포에 있는 핵산에 있는 유전자가 아니라 미토콘드리아의 변성이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가 변성된 그 환경적인 요소들이 암세포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사실 암의 유전자는 지금도 우리가 암을 다 정복하지 못했고 아무리 유전자 게놈 프로젝트가 완성이 됐어도 이 암을 다 제거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모든 약이 다 듣는 건 아니잖아요. 항암제가 잘 듣기도 하지만 잘 안 듣기도 하죠. 그래서 이것은 암의 유전자가 너무나 많고 너무나 다양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암이 생길 수밖에 없는 어떤 환경적 요인이라는 것에 원인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암이 대사질환이라는 것을 또 같이 반증을 하는 것이 후성 유전학이에요. 후성 유전학은 DNA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DNA가 발현되는 그 과정, DNA 메틸화, 히스톤 변화라고 하는데요. 이런 유전자가 발현되는 과정에서 어떤 환경적 요인들에 의해서 그 다음 만들어지는 단백질이 바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부모님은 암에 걸렸을 수 있지만 그 부모님의 암에 걸린 유전자가 나에게 와서 암에 걸리는 게 아니고 부모님의 어떤 생활 습관, 음식, 몸의 움직임, 공기 오염, 어떤 환경적인 독소,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만약에 닮을 경우에는 같은 암에 발현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건강한 마음, 건강한 음식,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만든다라면 부모님의 질병을 닮아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실제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것도요, 우리는 요즘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도 2주 안에, 수개월 안에 개선이 되는 것을 보잖아요. 부모님이 50대에 당뇨에 걸리셨다. 나도 50대 즈음엔 당뇨에 걸린다. 이런 걱정을 사실 안 하는 것이 요즘은 거의 상식이 된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암도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일으킨 게 아니고 암세포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의 변성으로 봐서 이걸 바꾸는 환경적 요소, 또 후성 유전학처럼 DNA가 발현되는 어떤 환경적 요소가 질병을 만들어낸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아도 우리 기분이 좀 나빠도 소화도 안 되고 체하고 몸이 달라지는 거를 느끼잖아요. 이와 같이 미토콘드리아도 일단 세포 안에 있는 하나의 소기관인데요. 세포막으로부터 충분한 영양 공급이 안 될 때, 예를 들면 가공식품만 너무 먹는다. 그러면 세포막도 손상이 됩니다. 또 세포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에도 영양이 전달이 안 됩니다. 이런 불량한 식이 습관이 있을 때, 그리고 스트레스를 또 받았을 때, 또 그 대기 오염, 환경 오염, 공기가 너무 안 좋은 곳에 살 때 사람이 산소와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받아야 세포가 건강하잖아요. 그런데 충분한 산소, 영양소 공급이 안 될 때 이렇게 만드는 모든 환경 요소들이 바로 미토콘드리아를 변성시키는 거죠. 70대 어르신이었고요. 이분이 한 50년 정도를 불면증을 앓다가 퇴사를 하시게 됐는데 저에게 이제 찾아오셨을 때는 이미 2달 정도는 제 책과 영상을 보고 과일과 채소 위주 자연식 유지의 식단을 실천하고 한 뒤였습니다. 그래서 2달 동안 실천을 했더니 50년 불면증이 사라졌다라는 굉장히 뿌듯한 이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그런데 일단은 암이 이제 전립선암 PSA 수치로 항원 수치로 측정을 했는데 일단은 현재 전립선암 3기 이 수치였고 이것을 온 가족은 수술을 하자고 했는데 본인은 이제 수술이 내키지 않으셨고 어차피 수술을 해도 삶의 질이 확 떨어지면서 재발과 전이에 대한 공포가 있을 바에야 그냥 수술하지 않고 그냥 몸 전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제 저의 이제 의견에 공감을 하셔서 몸 전체를 어떻게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느냐 이제 이것을 상담받으셨습니다. 제가 늘 하듯이 아침에는 과일인데요. 그래도 암 환자분들은 너무 고당도 과일보다는 블루베리나
키위나 사과 이런 저당도 과일을 드시고 점심 저녁에도 일단 무조건 저는 소화 에너지를 줄이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양한 음식을 많이 놓고 드시는 것보다 정말 뭐 고구마나 단호박 정도로 식사를 마쳐도 되고, 간단한 뭐 두부나 뭐 양배추, 브로콜리 이렇게 간단한 식사, 또 쌀밥도 너무 많은 양보다는 좀 적은 양을 드시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운동도 중요하기 때문에 몸이 좀 어느 정도 땀이 날 정도의 운동, 그랬을 때 이분이 하루에 그 아파트 계단을 약 11층 정도였는데 3-4번을 매일 운동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음의 건강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만약에 마음에 어떤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 미움이나 원망이나 굉장히 용서하지 못한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람이 있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감사를 할 때 부교감 신경이 항진이 되면서 암의 스위치가 켜지는 방향으로 갑니다 라고 꼭 말씀을 드렸고, 감사와 또 많이 웃는 것을 언제든지 저는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진짜로 실천을 다 하신 거예요. 네, 진짜 그 사업으로 인해서 힘들게 했던,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도 진짜 용서를 하게 되었고, 음식, 식단과 운동, 이 모든 것들을 정말 다 실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무려 4개월 만에 그 정상, 전립선암 PSA 수치가 정상으로 딱 떨어지게 됐고, 무엇보다 이분이 너무 이 삶에 대한 감사와 그 삶에 대한 애정이 막 솟아나서 70대였었는데 다시 삶을 재기하고 싶다. 어디 새로운 직업을 찾아서 나는 정말 100세 시대니까 앞으로 30년이 남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이 삶에 대한 에너지가 가득 차 있는 모습으로 바뀐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에게는 너무 소중한 정말 기쁨을 주신 분이었고, 또 이분도 그 많은 가족들이, 의료인들이 많은 가족들이었다고 들었는데, 네, 그 많은 가족들이 반대했던 이 수술을 수술을 하라는 더 이상의 그 말을 듣지 않아도 돼서 굉장히 기뻤다고 합니다. 암이 대사질환이고 국소가 아니라 전신질환이다. 이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몸 전체 환경에 충분한 산소 공급, 충분한 영양소 공급, 그리고 자율신경계가 균형을 잘 맞는 방법,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암 치료의 핵심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정상세포는 좋은 산소와 좋은 영양소를 공급받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암세포가 무산소흡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왜 이렇게 바뀌게 됐을까? 몸이 일단은 산소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림프순환이 안 된다거나 독소가 많은 생활을 계속 했다거나 영양소가 뭐 엄청나게 부족했다거나 이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내 몸에 있는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바뀌어서라도 무산소흡을 하면서 다른 대사를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내 몸을 지탱하기 위해서. 그래서 충분한 산소 공급과 영양소 공급이 정말 중요한 거고요. 또 이분의 경우 마음을 치료했잖아요. 용서하지 못했던 그런 마음들을 다 용서하게 되고, 정말 이거는 인생의 너무 큰 변화거든요. 이게 쉬운 일은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을 해내셨을 때 자율신경계가 확 바뀌는 거죠. 암은 대부분 교감신경계가 항진이 됐을 때 면역의 그 질서가 깨지면서 암세포가 점점 자라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실 암에 걸린 분은 굉장히 열심히 사신 분들이거든요. 너무 열심히 살고 바쁘게 살고 굉장히 남을 위해 헌신하고, 네, 이렇게 교감신경계가 항진된 상태에서 이제 반대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감사하고 많이 웃고 용서하는 이거를 라이프 스타일 바꾸니까 이제 암이 사라질 수가 있었던 거죠. 이런 식으로 암이 사라진다는 이야기는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 방법이 어떤 표준 치료, 딱 눈에 보이는 암을 싹 제거하는 것과 달리 눈에 보이지 않는 노력이 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실행하기가 좀 어려우신 것 같지만, 이런 식으로 암은 분명히 몸의 신진대사를 바꾸면, 또 마음의 질서를 바꾸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 확신하고 있습니다. 꼭 무조건 수술하면 안 됩니다라고 절대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심리가 뭔가 여기 혹이 팍 달려 있는데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떼어내기만 해도 마음이 편해진다라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냥 수술로 인한 혹을 제거하는 방법은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항암과 방사선을 하게 되면 대부분은 이제 정상세포도 같이 손상이 되기 때문에 독한 약을 먹게 되면 또 다른 장기, 간이나 뭐 신장이나 다른 장기의 부작용이 같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방사선이나 항암은 조금 신중하게 선택하시고 수술을 꼭 해야 한다라는 상황에서는 저는 뭐 제거하는 정도는 마음이 편해진다라면 괜찮다고 봅니다. 또 어떤 분은 마음이 계속 불안한데 수술, 방사선, 항암 너무 하기 싫어서 마음이 불안한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 수술을 안 하고 버티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마음이 불안하면 제가 말씀드린 교감신경은 계속 항진되거든요. 그럼 면역의 이 기능이 계속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혹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따라서 이거는 반드시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술 정도는 하고 뭐 그 이후에 재발 전이되지 않도록 몸 전체를 바꿔주는 노력, 또 부교감신경계, 이 자율신경의 균형을 잘 맞추는 노력 반드시 같이 병행을 하신다라면 우리는 충분히 암을 경험하고도 건강한 삶을 만들어 갈 수가 있다고 봅니다. 네, 암 생존율 통계에는 그 오류가 있는데요. 암 환자의 생존율을 볼 때는 5년을 생존하면 생존율로 봅니다. 암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5년 동안 살아있다면 이제 생존율로 치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환자가 5년 일주일이 지나서 만약에 사망을 했다라면 이 통계까지도 사실 생존율에 넣는 거죠. 이렇게 측정한 것이 바로 보건복지부에서 통계를 냈을 때 약 72%로 암 생존율을 냈습니다. 그러면 암 5년 동안 만에 생존율을 본다는 것은 사실 한 개인이 5년만 살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암 생존율 자체가 5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봐야 되고 6년째, 7년째, 8년째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건데 이것을 생존율로 넣는다는 것이 조금 아무래도 무리가 있겠죠. 그래서 암 생존율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암을 경험하고서도 이후에 쭉 건강하게 사느냐 그것을 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암 생존율을 바라볼 때는 그게 5년이라는 것을 알고 보셔야 되겠죠. 평생이 아니고 수술하고도 평생 건강하게 살았다 이게 아니고 5년 동안의 생존율이기 때문에 이 정도 통계가 나왔고 만약에 그 숫자가 높을수록 물론 안심은 좀 되겠죠. 하지만 절대적으로 이 수치를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더 건강하게 5년 이후에도 5년 통계가 이러니까 5년 이후에는 좀 낮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는 5년 이후에도 더 건강하게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더 찾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암의 생물학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암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책에서 와인버그 교수가 이야기하는 6가지 암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암은 무제한 성장한다입니다. 분자적 성장 인자라는 게 있어서 암세포는 스스로 무한히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상세포는 무한히 자라지 않잖아요. 일정 수의 세포 분열을 하면 세포가 수명이 다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한히 성장한다는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종양 억제 유전자가 억제되어 있습니다. 종양 억제 유전자. 원래 정상세포에는 이게 종양이 되지 않도록 불량한 세포가 되지 않도록 억제하는 유전자가 잘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정상세포로 계속 분열하게 되는데요. 암세포는 이 종양 억제 유전자가 억제되어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무한히 증식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비슷한데 바로 세포 자멸 프로그램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에이팝토시스라는 세포 자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세포 자멸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세포의 분열 횟수를 조절하고 이제 세포가 더 이상 분열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제 신호를 보내주면 분열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 프로그램이 깨져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이팝토시스 세포 자멸 프로그램이 돌아가지 않는다입니다. 네 번째는 암세포는 무한 복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사례인데요. 어떤 자궁암에 걸린 여성이 이제 암으로 인해서 사망을 하게 됐는데 이 암세포를 실험실에서 그 배양액을 가지고 계속 키웠던 거예요. 근데 배양액만 주니까 이 환자가 사망한 지 약 9년 후에도 이 암세포는 계속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암세포는 스스로 계속 무한
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암은 그 자체로 계속 성장하고 더 분열하려는 그 특징으로 인해서 혈관 신생을 합니다. 주변의 혈관들을 계속 만들어서 주변으로 퍼지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것 때문에 재발과 전이를 많이 걱정하게 되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조직 침습과 전이입니다. 이런 혈관을 만들어서 자라면서 바로 다른 조직으로 침입하게 되고 그 조직으로 전이를 하게 됩니다. 정상세포에서는 그 자리에만 있게 되기 때문에 암세포와 확연하게 다른 점이죠. 이 6가지가 정상세포와 바로 다른 점, 암세포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암이 한번 생기게 되면 우리가 뭐 0기다, 1기다, 2기다 이렇게 진단을 하잖아요. 뭐 0기일 때 발견했다. 그럼 굉장히 안심하면서 그래도 충격을 받지만 그래도 다행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조기에 발견해서 더 자라지 않은 상태에서 비교적 간단하게 제거를 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3기다, 4기다 하면 많이 또 불안해 하시잖아요. 또 막 그냥 뭐 포기했다 이런 사람들도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암세포가 무한하게 성장한다는 그 특징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내 몸 전체에 이것이 퍼질까봐 걱정하고 이제 공포스러워 하는 거죠. 특히 암이 만약에 그냥 혹처럼 있어서 더 이상 번지지 않고 더 이상 자라지도 않는다라면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피부에 가끔 뭐 혹이 나거나 뭐 사말 같은 거 나거나 뭐 더 이상 크게 자라지 않는 이상 뭐 주변에 어떤 뭐 독소를 뿜어서 주변 조직을 뭐 괴사시키거나 아프게 하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거랑 마찬가지인데요. 문제는 이것이 계속 무한히 성장하는 그 특징, 그리고 혈관을 만들어서 주변 조직에 침입하고 전이까지 한다라는 이 특징 때문에 암을 불안해하고 공포스러워하는 거죠. 그래서 암세포가 더 이상 좀 자라지 않게 만드는 그 방법들을 많은 분들이 이제 찾게 되는 거고, 또 그렇게 된다라면 사실 크게 걱정하거나 불안할 필요도 없습니다. 네, 저도 암은 병이 아니다라는 가설에서 상당히 처음에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라는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책과 자료들을 천천히 읽어보다 보니까 암이라는 것이 우리 몸이 절대 갑자기 어디 밖에서 튀어 들어와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 경우가 훨씬 많죠. 물론 발암물질을 몸에 바르면 발암물질을 직접적으로 너무 많이 먹으면 외부에서 들어온 거라고 볼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이 사실 큰 발암물질에 노출 없이도 암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내 몸의 정상세포가 내 몸의 어떤 변화된 환경에 의해서 암세포로 바뀐 겁니다. 암세포의 특징은 뭐 오토 바르부르크 효과나 페데리센이나 토마스 세이프리드 분자생물학적으로 암이 대사질환이다를 밝혀낸 학자들에 의하면 암은 무산소호흡을 하는 상태이고 미토콘드리아가 변성된 상태다를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모든 정상세포는 산소호흡을 해야 되는데 왜 암세포는 무산소 호흡을 하게 될까? 바르부르크 효과에 의하면 정상세포도 약 35% 정도로 산소를 줄이면 세포가 발효대사를 시작하고 60% 정도 산소를 줄이게 되면 정상세포가 다 암세포로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냥 산소 농도만 가지고도 한 실험이잖아요. 그러면 암세포라는 것은 체내에 산소가 부족하니까 내가 암세포로 바뀌어서 산소를 덜 써야 되겠다. 그래서 내 몸을 지탱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우리 몸의 또 하나의 다른 치유 메커니즘인 겁니다. 몸을 살리기 위해서 만든다는 거죠. 마치 고혈압처럼 고혈압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고 내가 뭔가 혈관이 좁아지고 지방이 끼면 신장이 모세혈관까지 이 피를 보내기 위해서 혈액순환을 하기 위해서 펌프질을 세게 하다 보니까 혈압이 올라가는 살기 위한 반응이잖아요. 이것처럼 하나의 몸이 생존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는 거라면 우리 몸이 암에 한번 걸리게 되면 면역계, 혈액순환, 어떤 모든 림프계가 총동원해서 암의 성장을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온몸이 암의 성장을 지지한다는 것은 내 몸이 살 수 있도록 몸이 바꿔준다는 겁니다. 몸이 도와준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다시 만약에 이 산소가 충분히 공급이 되고 몸에 충분한 영양소가 들어오고 자율신경계가 바르게 세워지면 몸이 더 이상 암세포로 바뀔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암은 줄거나 사라지는 일들도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암은 내가 내 몸에서 나를 죽이려고 내 몸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 내 몸을 살게 만들기 위한 또 하나의
치유 전략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실험을 할 때 일부러 마우스의 종양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연구원들이 이제 종양 모델을 만들 때 선택하는 마우스는 애초부터 면역력이 굉장히 떨어진 마우스입니다. 흉선이라는 면역기관이 일부러 제거가 돼서 종양이 빨리 생길 수 있도록 만들어진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 실험실에서는 이제 보통 논문 프로토콜을 보고 실험을 하는데, 논문 프로토콜에 3,000개의 암세포를 셀라인 생리식염수에 넣은 상태에서 피하에 주입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많은 이제 마우스 동물 실험들을 했는데, 프로토콜 그대로 실험을 했는데도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나도 피하에 종양이 딱 생겨야 되는데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실험을 계속 해야 했기 때문에 그 피하의 종양을 반드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3,000개의 셀라인에 담은 암세포가 아니고 이제 10배를 늘렸습니다. 3만 개. 그래도 잘 안 생기는 거예요. 또 10배를 늘렸습니다. 30만 개. 또 잘 안 생겨서 제가 최종 3천만 개까지 늘리고, 암세포가 셀라인에 살지 않고 정말 확실하게 생기라고 아주 영양의 균형이 풍부한 세포 배양액에 담아서 마우스에 주입을 했습니다. 그때라 비로소 약 2주 정도 지나니까 단단한 혹이 생기더라고요. 암을 진단할 때는 1cm, 이 일기를 진단할 때 직경 1cm의 혹을 암으로 진단을 하는데, 이때 약 10억 개의 세포가 모여진 상태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3,000개의 세포수를 넣었으니 얼마나 많이 넣은 거예요. 그것도 100g도 안 되는 아주 작은 마우스입니다. 손바닥 위에 아주 작은 마우스인데 3,000개의 암세포 이전에 3,000개, 30만 개, 300만 개, 이 모든 암세포들을 마우스가 어떻게 처리를 했을까요? 아무리 면역력이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뭔가 이 마우스는 이 실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스트레스나 나쁜 식습관 이런 게 없는 상태였잖아요. 그냥 면역력 흉선은 없지만 비교적 건강한 상태에서 들어온 암세포에 대해서도 이 마우스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해결을 다 했다라는 거죠. 사실 흉선이 없지만 혈액 안에는 백혈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적은 면역력을 가지고도 3,000개, 3만 개, 30만 개 이런 암세포들이 해결이 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냥 생명체가 암세포를 넣는다고 그냥 걸리는 것은 아니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던 거죠. 또 제가 이제 암연구소에서 암세포를 매일 다루는 일을 하다 보니까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너 계속 암 만지는데 너도 암 걸리는 거 아니냐, 암 걸리기 쉬운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암세포를 장갑을 끼고 만지긴 하지만 일반인보다는 다루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막스 거슨의 책에는 한 실험이 나오는데 1800년대에 장 조제프라는 사람이 그 성 루이 병원에서, 파리에 있는 성 루이 병원에서, 당시에는 이제 암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발달하지 않았다 보니까 암세포를 직접 주입을 해서 암에 걸리나 안 걸리나를 직접 테스트를 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이제 의사이면서 본인과 학생들에게 유방암 환자의 세포 조직을 넣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암세포를 주입을 했지만 외부 것이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열이 나고 이런 약간의 반응은 있었지만 암에 걸린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정상적으로 산소 호흡을 하고 정상적으로 산소와 영양소가 충분한 몸 상태, 비교적 건강한 몸 상태에서는 암세포를 인위적으로 넣는다고 해서 암이 그렇게 쉽게 발현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건강한 생명체는 암에 걸리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암을 국소질환으로만 보게 되면 이제 그 부분만 치료를 하고 병원에선 치료가 맞춰집니다. 유방암이면 유방암에 대한 수술만 끝내고, 자궁암이면 자궁에 대한, 전립선 아니면 그쪽만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몸 전체에는 우리가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 있잖아요. 암은 모든 사람에게 암세포가 하루에 5,000개씩 생긴다. 그런데 면역력이 좋으면 이 암세포가 사라지지만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이것이 점점점 자라난다. 이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암은 그 하나 걸린 것만이 걱정이 되는 게 아니고 수술을 하더라도 다시 재발되고 다른 암으로 전이가 된다. 이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국소질환으로만 본다라면 재발과 전이에 대한 해결책이 전혀 없는 거죠. 재발과 전이가 되지 않도록 몸 전체 환경이 암이 생길 수 없는 몸으로 바꿔줘야만 다시 건강한 몸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암으로 인한 공포와 불안 없이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 거죠. 암을 국소 질환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전신 질환으로 봐야 됩니다.
네, 먼저 암이 질병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암을 통해서 사람이 어떤 기전으로 사망을 하게 되는지를 확실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암세포가 직접적으로 사람을 죽인다는 이 과학적인 근거가 굉장히 미비하거든요. 그래서 암이 직접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몸에 어떠한 증상이 나타나서 이 몸이 다시 복구가 되는 과정, 치유 과정 중에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 질병을 몸의 어떠한 이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견디는 몸의 과정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암에 걸리면 대부분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에 굉장히 시달리게 되고 또 굉장한 두려움과 불안이 생기게 되는데요. 암이 사람을 직접적으로 죽인다는 이 이론에 대해서는 사실 별로 자료가 없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암세포의 특성을 보면 암세포는 기존의 정상 세포가 돌연변이가 된 거거든요. 이 돌연변이가 된 세포를 우리 몸 전체에 만약에 이 세포가 없어져야 된다라는 상황이라면 왜 전신의 면역계나 호르몬이나 신경계나 우리 몸 전체가 암세포의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거든요. 이거는 자연의 질서상 뭔가 질병에 걸렸을 때 없어져야 할 것이라면 계속 공격을 하고 없을 텐데 우리 몸은 암세포의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것은 자연의 질서의 원리상은 맞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세포는 하나의 치유 메커니즘 또는 이 몸을 어떻게 해서든 생존의 방향으로 가기 위한 견뎌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암세포 자체의 특성을 한번 살펴보면 되는데요. 암세포의 특징 3가지가 있습니다. 암세포는 먼저 무산소 호흡을 합니다. 혐기성 세포라는 뜻인데요. 그 이유 배경을 보면 인체에는 적절한 영양이 공급되고 또 몸에서 발생되는 독소가 원활하게 빠져나가면, 즉 해독이 되면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암세포가 생겨나는 몸을 보면요, 대부분 독소가 많은 환경, 노폐물이 몸속에 노폐물이 너무나 많은 환경에서 암세포가 생겨난다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랬을 때 암세포는 정상세포가 반드시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받아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에 반해서 암세포는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도 어떻게든 몸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이 무산소 호흡을 하면서라도 지탱을 하고 있는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암세포의 특징이 혐기성 세포다. 산소를 이용하지 않는 무산소 환경에서도 견디는 세포다라는 특징이 우리 몸이 견뎌가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암세포는 젖산을 에너지로 활용한다는 겁니다. 인체 내에서 젖산은 불필요한 거예요. 이 젖산이 몸에 많으면 많을수록 젖산 혈증, 산증이 되면서 이게 너무나 많아서 해결이 안 되면 혈관벽을 녹이기도 하고 뚫기도 하고 세포막에 문제를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암세포는 젖산을 에너지로 사용함으로써 몸에 불필요한 노폐물인 젖산을 제거해 줍니다. 세 번째로 암세포의 특징은 바로 포도당 대사를 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암세포가 포도당 대사를 하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포도당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당분을 먹지 말고 몸에 이제 저탄 고지 식사를 하자. 탄수화물은 낮게 이제 고지방 식사를 하자. 이런 흐름으로 이제 암세포를 굶겨 죽이자라는 방향으로 치료의 방향을 잡기도 합니다. 그런데 먼저 암세포의 특징을 정확히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왜 암세포가 젖산 발효를 하기도 하다가 포도당을 대사를 해서라도 전신에 혈관을 새로 만들어서 뻗어 나갈까? 그것은 암세포의 정체성 자체가 몸 전체에 있는 독소를 해결을 하면서 몸을 지탱하는 방향으로 자신이 커져야만 몸을 살린다라는 방향으로 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포도당 대사를 하면서 혈관도 새로 만들고 이것이 몸을 살려가는 방향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암세포가 스스로 혐기성 세포로서 산소가 없는 환경, 또 젖산을 활용하는 환경, 또 포도당을 활용해서라도 전신을, 몸 전체를 지원하려는 이 방향성을 통해 보면 암은 인체에서 분물질을 분비해서 인체를 망가뜨리는 어떤 위험한 요소가 아니라 몸이 어떻게든 생존하려는 방향에서 생겨날 수밖에 없는 하나의 과정 또는 치유 메커니즘이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본다라면 우리 몸이 이런 생각을 먼저 해야 되는 거죠. 암에 걸렸을 때 어떻게 수술을 잘 받고 어떻게 암을
다 제거하고 이런 생각을 먼저 하기보다 내가 어떤 환경에서 지냈길래 암세포가 이렇게 독소를 활용하면서 살고 있을까? 내가 살아왔던 나의 삶의 식습관, 라이프 스타일 또는 마음의 건강 상태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고 또 그렇다면 이 암세포를 어떻게 때려잡을까? 어떻게 없앨까? 이것보다는 내 몸에 있는 독소를 어떻게 내가 빨리 제거하고 건강한 몸의 환경으로 다시 만들까? 이것을 더 많이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몸은 자연의 질서에 맞게 생활하면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자연의 질서에 맞게 몸에 꼭 필요한 영양을 공급하고 독소가 생기지 않는 라이프 스타일, 식사법을 하게 된다라면 몸은 다시 돌아갑니다. 이러한 이유로 암 환자지만 해독 과정을 통해서 해독을 하면서 암세포가 사라지고 또는 줄어들고 또는 종양이 있지만 더 이상 커지지 않는 면역 관해가 일어나는 일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암세포의 특징과 이러한 사례들로 봐서 암은 질병이 아니다, 병이 아니라 치유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암에 걸리게 되었을 때는 이 암이 얼마나 진행이 빨리 될까, 얼마나 위험할까 이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시게 되거든요. 하지만 그보다는 이 암이라는 것이 생겨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될 만큼 나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 몸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이 부분을 더 많이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요 항상 생존하려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내 몸이 스스로 내 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곰팡이나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내 몸은 온몸을 사용해서 이것을 방어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최고의 면역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완벽한 몸이라는 거죠. 또 조금만 영양 공급이 안 될 것 같으면 심장은 혈압을 올려서라도 모세혈관까지 피를 보내려는 아주 기막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몸은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올바른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고 또 완벽한 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암까지 걸렸다라는 이 시점은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내 몸이 자연의 질서에 어긋나게 살아왔는지, 내 몸이 얼마나 내 몸이 이렇게 가혹하게 암세포가 생길 만큼 내가 소중하게 관리를 하지 않았는지, 얼마나 영양을 공급하는 일에 또는 독소를 해독하는 일에 굉장히 소홀히 했는지, 나쁜 음식은 얼마나 많이 먹지 않았는지, 또 내 마음의 스트레스는 해결하지 않고 굉장히 이렇게 매일매일 쌓아두면서 갈등이나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어떤 미움이나 증오나 어떤 원한의 이런 나쁜 감정들을 계속 너무나 깊게 가지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더 많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체는 굉장히 똑똑하고 또 항상 훌륭하게 대처를 한다라는 우리 몸에 대한 신뢰를 가질 필요가 있고요. 또 내 몸에서 불필요한 요소들이 정말 잘 빠져나가게끔 다시 한번 환경을 바르게 세팅해 주는 것, 가장 균형 잡힌 몸의 건강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을 더 많이 생각해 보고 질문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치료가 잘 되는 걸 꼽자면 바로 이것인데요. 바로 플라시보 효과, 위약 효과입니다. 이거는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이나 환자들도 사실 다 알고 계신 거예요.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은 통증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는 가짜 약을 주고도 이 통증을 감소했거나 또 질병이 나았다라고 느끼는 그 확률인데요. 무려 70에서 80%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약이 70%에서 80%까지 그 효과를 나타내는 약이 있을까요? 대부분의 모든 약들은 부작용이라는 것을 안고 있습니다. 약의 한 면은 약효지만 또 다른 면은 독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질병의 증상의 부작용을 늘 안고 있습니다. 특히 만성적으로 먹는 약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 부작용이 모든 약들의 설명서에 명시가 되어 있고 또 약사 선생님들이나 의사 선생님들도 같이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부작용이 하나도 없이 가장 뛰어난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바로 플라시보, 위약 효과입니다. 70에서 80%라는 이 엄청난 효과를 낼 수 있다면 우리가 그 어떤 약들보다 바로 플라시보 효과를 가장 먼저 선택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겠죠. 하버드 의대에서도 이 플라시보 효과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확인을 해봤는데요. 위약, 즉 설탕, 알약을 통증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이것이 진짜 약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약을 복용한 사람보다 2배나 더 약효를 본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 의미는 진짜 약효가 나지 않는 약을 먹더라도 이걸 통해서 내 몸이 나을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게 될 때, 희망적인 사고를 하게 될 때 병이 낫게 된다라는 효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먼저 병에 걸렸을 때는 내 몸은 이 병을 나을 수 있다, 이 병을 이길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갖는 것이 가장 좋은 효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교나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교나 독일의 뮌헨 대학교에서도 먼저 환자들에게 외과적인 시술이나 약물보다도 희망을 갖게 하는 것, 플라시보 효과를 가장 최우선적인 치료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노시보 효과도 있는데요. 실제로 약효가 있는 약을 주고도 이것은 약효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실제 사람들은 그 약의 실제 효과를 못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노시보 효과를 봤을 때에도 진짜 이 약물이 가지고 있는 그 약효보다도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 또 병을 낫고 싶어 하는 희망적인 의지, 기대, 이런 것들이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육체와 함께 이 정신적인 것, 이 마음의 요소가 같이 있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믿고 바라는 대로 현실이 창조되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기대를 하면 긍정적인 현실이 나타나게 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부정적인 현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미국에서 심장마비가 언제 만에 일어나는지를 봤을 때 일주일 중에 가장 긴장되고 스트레스가 많은 요일이 있죠. 바로 쉬었다가 출근하는 월요일 오전 9시입니다. 심장마비가 가장 많이 일어난다라는 이야기가 아무 병이 아니다라는 책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와 함께 크리스마스에 대한 기대가 있는 크리스마스 전날보다 크리스마스에 대한 기대가 끝난 크리스마스 후에는 더 많은 사망자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또 희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우리 사람들에게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또 노화에 대한 기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했는데요. 80세에서 100세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려 30년 전에 삶의 환경, 그때 유행했던 노래, 음식, 음악 이런 거를 틀어주면서 30년 더 젊은 시절을 회상하도록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이때 몸에서 신체에서 나타나는 노화 지표가 무려 15년이 더 젊은 상태로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다시 되돌렸을 때, 다시 30년 후로 되돌렸을 때 무려 하루 만에 신체의 이 노화 지표가 다시 돌아왔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산다는 것, 희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우리 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결과로 나타난다는 거죠. 또 통증 실험도 있었는데요. CNN의 엘리자베스 코엔이라는 기자가 미국에서 이러한 실험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이 통증을 유발하게 한 이 젊은 남녀 그룹에 사랑에 빠진 이 파트너의 사진을 보여줬을 때 통증이 무려 30에서 44%까지 감소가 되었다라는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통제 효과도 보면 이 통증을 줄이는 확률이 30에서 50%인데요. 약 없이 그냥 파트너의 사진만을 보고도 통증이 감소된다라면 우리는 무엇을 더 선택해야 될 것인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겠죠. 부작용이 있는 약보다, 그리고 메스꺼움이나 복통이나 이런 불편함이 있는 약보다 부작용이 전혀 없는, 또 즉각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행복한 상태의 모습, 또 행복한 그런 상황들을 상상함으로써 똑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다면 우리는 이 후자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고 지혜롭겠죠. 병에 걸린 이 상태가 된다라면, 또는 병을 어떻게든 부작용 없이 빨리 낫고 싶은 분들은 항상 희망적인 기대, 긍정적인 생각, 또 행복할 때의 사진이나 행복한 모습들을 상상하는 것이 우리 몸이 빨리 낫게 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